그 아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엔 유산 기록뿐. 그날 밤 그녀는 사라졌다. 뱃속엔 대체 뭐가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화입니다. 올해 58이죠.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국장으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제 손을 거쳐간 프로그램이 100편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낸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성공,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왔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가족이거든요. 아침 7시 방송국 국장실, 책상 위엔 기획안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목은 세대가 함께 쓰는 행복의 조건이었죠. 손으로 직접 쓴 메모가 여백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성공 서사라. 이거야말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지. 저는 기획안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30년 경력의 워킹맘이 어떻게 아들을 의사로 키웠는지, 그 아들이 어떻게 훌륭한 가정을 꾸렸는지, 그리고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나 3대가 완성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한 스토리였죠. 창밖으로 봄볕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방송 출연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하기로 한 거죠.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소혜,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이번 방송만 잘 만들면 저는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평생 남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차례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가족의 성공담이었죠. 오후 4시 우리 집 거실. 소파엔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병원 일을 마치고 바로 온 모양이었죠. 33의 젊은 의사.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 옆엔 며느리 소희가 앉아 있었어요. 임신 9개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소희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배 위로 두 손을 포갠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얼굴엔 미소가 없었죠. 그냥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정확히 어떤 내용을 방송하시려는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너도 알잖아. 엄마가 일하면서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넌 의사가 됐고 이제 곧 아빠가 되잖니. 이런 게 바로 희망 스토리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기록이었죠. 그런데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소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죠. 그러더니 다시 배에 손을 얹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소희야? 무슨 말하려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소희는 그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소희를 힐끗 쳐다봤고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럼 이렇게 하자. 다음 주 금요일에 촬영 들어갈 거야. 집안 정리 좀 해두고 소희야, 넌 편한 옷 입고 있으면 돼. 배 나온 모습이 더 자연스럽거든. 저는 일정을 설명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완벽한 이야기, 완벽한 방송.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뒤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테이블 위엔 소희가 마시다 남긴 보리차 잔이 놓여 있었어요. 잔 옆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희 거였어요. 저는 무심코 수첩을 집어들었죠. 펼쳐보니 병원 예약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산부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며느리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거지? 임신 중이라 호르몬 때문에 우울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 순간 수첩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메모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진실? 무엇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지? 저는 메모지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살랑거렸죠. 평범한 봄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이 혹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닐까?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천천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린 완벽한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촬영 리허설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제작팀과 함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죠. 목적지는 폐교를 개조한 치유센터였습니다. 숲속 아이들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이곳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에 이 센터를 배경으로 넣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싶었거든요. 국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카메라 감독이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오래된 교실은 아늑한 활동실로 바뀌어 있었고 운동장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봄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 국장님이시죠? 센터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김혜린 센터장. 20년 넘게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해온 분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리허설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는 센터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민준이와 소희가 주차장에서 걸어왔어요. 소희는 여전히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님. 괜찮아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뭔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 벽면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었죠. 해, 나무, 집, 사람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이었어요. 국장님, 잠깐 소개해드릴 아이가 있어요. 센터장이 우리를 한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책상 앞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민우야, 인사해볼까? 센터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크레파스로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이 아이가 박민우예요. 자폐 스펙트럼 3급이고요. 말은 잘 안 하지만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어떤 재능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센터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냥 보통 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색깔 같은 걸 그려내죠. 신기하게도 정확해요. 저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여러 장의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양한 색깔의 선들이 얽혀 있었죠. 민우야, 안녕.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죠.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희는 교실 뒤쪽에 서 있었거든요. 민준이 옆에 조용히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민우는 소희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소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소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어머, 민우야. 안녕? 소희가 허리를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소희의 배를 가리켰죠. 이모. 민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배엔 아기 그림이 없어요. 순간 교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소희를 봤죠.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야, 무슨 소리야? 센터장이 당황해서 다가왔어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임신한 이모들은 배에 아기 그림이 있었어요. 빨간색이랑 주황색으로요. 근데 이 이모는 그림이 없어요. 회색만 있어요. 민우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는 것뿐이었죠. 아, 민우야. 그건 센터장이 말을 흐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근데 언니 배엔 아기 있어. 곧 나올 거야.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지로 밝게 만든 목소리였죠. 민준이가 소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애들이 하는 말이니까. 민준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소희의 반응이, 민준이의 표정이,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죄송해요, 국장님. 민우가 가끔 이런 식으로. 센터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리허설은 그렇게 엉망으로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민준이와 소희는 먼저 갔고 저는 제작팀과 함께 방송국 차를 타고 있었죠. 창밖으론 산길이 흘러갔습니다. 국장님, 오늘 좀 이상했죠? 카메라 감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민우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기 그림이 없다고. 회색만 있다고.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남편은 지인 모임에 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희야, 오늘 괜찮았어? MR 신경 쓰지 마.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어머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평소 소희답지 않게 간결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손, 아들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아이의 그 한마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사무심은 기억을 깨운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배엔 아기 그림이 없어요. 그 또박또박한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베개를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방송국 국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촬영 스케줄표가 펼쳐져 있었죠. 다음 주 금요일 본 촬영 날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소의 생각이 났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곧 손주를 낳을 여자.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본 적이 있었나? 저는 펜을 내려놓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소희가 임신 소식을 알린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라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요. 초음파 사진을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아, 병원에서 파일로만 받았대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요즘은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굳이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병원 이야기도 별로 안 했었죠. 제가 소희야, 검진은 언제야? 물으면 다음 주요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물으면 건강하대요 하고 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했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와 소희를 초대했거든요. 식탁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놓였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소희야. 넌 앉아있어. 몸조리해야지. 제가 말했죠.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국을 더 끓이면서 소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소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소희야, 요즘 검진은 자주 받아?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2주에 한 번씩이요. 병원이 어디더라? 아, 민준이 병원 근처 산부인가요? 거긴 괜찮아? 시설 좋아? 제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소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님, 왜요? 뭐 걱정되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약간 방어적인 톤이었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손주 건강이 중요하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봤죠.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준이가 화장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밥 먹어요. 그래, 먹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대화가 없었죠. 민준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소희 다음 검진 언제야? 엄마도 같이 가볼까? 민준이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요? 갑자기. 그냥 손주 얼굴이라도 초음파로 보고 싶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은 편치 않았어요. 엄마, 요즘 검진은 간단해요. 굳이 같이 안 가셔도 돼요. 그래도 할머니가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다시 물었죠. 이번엔 좀 더 강하게요. 소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소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심이라니, 소희야. 난 그냥. 아니에요. 요즘 어머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확인하려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저 그거 다 느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소희야, 진정해. 민준이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진정하라고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상하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그 애가 이상한 말 한 뒤로 저를 계속 의심하는 거 다 알아요. 소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소희야, 오해야.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자꾸 병원 이야기를 하세요? 왜 검진에 같이 가자고 하세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신부라 감정 기복이 심한 건가? 아니면, 엄마. 민준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뭘? 소희 괴롭히지 마세요. 임신부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나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집착이에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송 때문에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야 엄마 방송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착? 제가 집착하고 있다고? 민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뭐든지 완벽해야 하고 남들한테 보여줄 만해야 하고 우리 가족도 엄마의 작품 중 하나예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민준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소희가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소희야. 제가 손을 뻗었지만 소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민준이도 일어났어요. 엄마, 소희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리고 아들도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밥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착이라고, 완벽을 추구한다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이미 시작됐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손주가 정말 존재하는지, 소희가 정말 임신한 게 맞는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사흘 동안 저는 결정을 미뤘어요. 하지만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죠. 민준이가 근무하는 병원, 그곳엔 제 대학 동기가 행정실장으로 있었어요. 20년 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화야, 오랜만이다. 응, 오빠. 부탁이 하나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산부인과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윤소희 34.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야, 그건 개인정보잖아. 내가 함부로 볼 수 없어. 오빠, 제발.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뭔가 이상해. 확인만 하고 싶어. 저는 애원했어요.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어요. 진실이 뭔지. 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고마워, 오빠. 이틀 뒤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밖으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있어. 근데 정화야, 넌 이거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왜? 그냥 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의료 기록지였죠. 눈으로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환자명 윤소희. 최종 진료일 6개월 전. 진단명 자연유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연유산. 6달 전에.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소희 씨가 임신 초기에 유산했어. 그 뒤로 산부인과 방문 기록이 없어. 정화야, 지금 소희 씨가 임신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손주는 없다는 건가? 정화야,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저는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어디가? 집에 가봐야 해.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우산도 없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네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죠. 어머님? 소희가 문 앞에 섰어요. 여전히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복을 입고 있었죠. 소희야.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당직이에요. 내일 들어와요.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소희가 물러섰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산부인과 기록이야. 순간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6개월 전에 유산했더라. 그 뒤로 병원 간 기록이 없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소희야, 너 지금 임신한 게 아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손주가 있냐 없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소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왜 임신한 척을 한 거냐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 정말 임신했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잃었어요. 알아. 6개월 전에. 근데 왜 말 안 한 거야? 말할 수 없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기를 잃은 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 오빠는 병원 일 때문에 바빴어요. 전 혼자 응급실에 있었죠. 피를 흘리면서요.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소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왔을 때 오빠한테 말했어요. 우리 아기가 없어졌다고. 근데 오빠는 그냥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 그랬어요. 그게 어머님은 손주 하시면서 매일 전화하셨어요. 소희야, 검진 잘 받아라. 우리 손주 건강해야 한다.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소희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한테도 오빠한테도 아기를 잃었다고 말하는 순간 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소희야.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살았어요. 아기가 아직 제 뱃속에 있다고, 곧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버텼어요. 소희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쿠션이에요. 임신복 안에 쿠션 넣은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제가 엄마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쿠션. 임신한 척하기 위해 배에 쿠션을 넣었다고. 어머님은 절 믿지 않으셨어요. 의심하셨죠? 맞아요. 전 거짓말쟁이에요. 하지만 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소희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뭘 한 거죠? 며느리를 의심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고 추궁하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잃었을 때 저는 그저 손주만 생각했다는 것. 며느리의 아픔은 보지 못했다는 것. 소희야,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어떡해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방송은요? 완벽한 가족 이야기는요?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 완벽한 가족,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요? 방송은 취소할게. 네. 우리 가족 방송에 안 내보낼 거야. 이건 우리가 감당할 이야기가 아니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희야, 넌 이제 쉬어. 민준이 오면 엄마가 다 얘기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 완벽한 가족? 성공한 며느리? 자랑스러운 손주?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이번엔 제대로 진짜 가족을 위해서. 창밖으론 비가 그쳤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죠. 30년 전, 저도 며느리였어요. 28배 젊은 여자였죠. 시댁은 엄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그랬어요. 첫 명절, 저는 떡국을 끓이다 국물을 흘렸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 차, 저는 임신했어요. 시댁은 기뻐했죠. 우리 손주 온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몸조리 잘해라. 우리 손주 건강해야 한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화장실에서 피를 봤습니다. 붉은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병원 응급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왔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유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어요. 하지만 위로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몸을 잘 안 가렸나 보네. 친정어머니가 뭘 가르쳤길래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쓸모없는 며느리, 아이도 제대로 못 지키는 여자. 저는 그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상처를 저는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성공으로 덮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방송국에 들어갔고 승진했고 국장이 됐죠. 그리고 다시 임신했어요.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내 아들은 의사 만들 거야. 저는 다짐했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겠다고. 완벽한 가족을 만들겠다고. 그게 제 복수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세상에게 증명하는 거였죠. 나는 쓸모없지 않다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요. 저도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주 건강해야 한다. 몸조리 잘해라. 며느리가 아기를 잃었을 때 저는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주만 생각했죠. 3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아픔을 저는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되돌려준 겁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론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28배 제가 서 있었습니다. 배가 볼록했죠. 임신 초기였어요.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시댁의 기대, 남편의 무관심, 혼자 감당해야 할 두려움. 나도 소희처럼 힘들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잊고 살았을까요? 왜 그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성공이 상처를 덮었지만 치유하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 중에 같은 짓을 반복했던 겁니다. 사진첩을 덮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손주가 아니라 며느리 그 자체를 사랑하겠다고. 제가 받지 못했던 위로를 제가 주겠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희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엄마가 살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어요. 네, 어머님.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길. 점심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식어가는 찌개가 놓여 있었죠. 소희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만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리며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소희 어디 있니? 연락이 안 돼. 아, 소희 오늘 아침 일찍 나갔어요. 센터 간다고 했는데. 센터? 네, 숲속 아이들의 집이요. 민우 그림 받으러 간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센터에 간 거죠? 혼자서요. 민준아, 지금 당장 센터로 가봐. 뭔가 이상해. 엄마, 왜요?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가봐. 저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산길로 향했어요. 엑셀을 밟는 발이 떨렸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엔 소희 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죠. 소희야. 저는 센터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김혜린 센터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어머, 서 국장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 왔어요? 소희요. 네, 왔었어요. 아침에 민우 그림 받으러 왔다가. 지금 어디 있어요? 글쎄요, 민우랑 같이 어디 갔는지. 1시간 전부터 안 보이네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우 교실 좀 보여주세요. 센터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책상이 보였어요. 책상 위엔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집어들었어요. 절벽이었어요.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검은 선들이 얽혀 있었죠. 그리고 절벽 위엔 여자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여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센터장이 그림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민우가 오늘 아침에 그린 거예요. 소혜 씨를 보고 그렸어요. 무슨 의미예요? 민우는 사람의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요. 이건 소혜 씨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에요. 절벽이라니. 이게 무슨... 그때 깨달았어요. 소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거구나. 폐채석장이요. 센터장이 급히 말했어요. 센터 뒤편에 폐채석장이 있어요. 출입 금지 구역이지만 민우가 가끔 거기 가요. 절벽이 있거든요. 저는 그림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센터 뒤편 좁은 오솔길이 있었어요. 풀이 우거진 길이었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뛰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앞에 철조망이 보였어요.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조망 한쪽이 뜯겨 있었어요. 저는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채석장이었어요. 거대한 절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벽이었죠.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어요. 그리고 절벽 가장자리에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야. 저는 소리쳤어요.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텅 비어 있었죠. 어머님. 소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소희야, 거기서 내려와. 위험해.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소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발끝이 절벽 끝에 닿았어요. 어머님, 전 가짜 엄마예요. 소희가 말했어요. 아기가 없는데 엄마인 척했어요. 배에 쿠션 넣고 거짓말하고 전 자격이 없어요. 소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약한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짜는 사라져야 해요. 그래야 어머님도 민준 오빠도 편할 거예요. 안 돼, 소희야. 저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소희가 뒤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 순간이었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민우였어요. 아이가 바위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크레파스를 쥐고 있었죠. 민우야? 소희가 놀라 멈췄어요. 민우는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소희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모,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민우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모 배엔 아기 그림은 없지만 아픔 그림이 있어요.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섞인 그림이요. 소희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 아픔이에요. 이모는 진짜 엄마였어요. 조금 짧게 엄마였던 거예요. 민우의 말에 소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저도 다가갔어요.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희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살아줘서 고마워. 세 사람이 절벽 앞에서 껴안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한참 뒤 민준이가 도착했어요. 아들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말없이 안고 있었죠. 우리는 천천히 센터로 돌아왔어요. 민우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민우야, 고마워. 제가 말했죠.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모들 그림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노란색? 희망 색깔이요. 민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폐 아동이 보여준 첫 미소였어요. 센터 주차장에 섰어요. 소희는 민준이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제가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제가 만든 상처로 무너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린 함께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센터 상담실에 모였어요. 소희, 민준이, 센터장, 그리고 저. 네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죠. 소희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희야.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소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민준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왜 그러세요? 잠깐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소희야, 엄마가 미안해. 어머님, 엄마가 너한테 상처 줬어. 손주만 생각하고 내 마음은 보지 못했어. 내가 아기를 잃었을 때 엄마가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 없어도 돼. 내가 살아야 가족이야.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해서.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버티려고 애쓴 거잖아. 엄마가 너무 몰랐어.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제부터 엄마가 제대로 할게. 진짜 가족으로 살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저도 미안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소희를 제대로 못 챙겼어요. 아기 잃었을 때도 그냥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 그랬어요. 소희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민준아, 저도 엄마처럼 성과만 생각했어요. 의사니까 남편이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곁에 있어주는 거였는데. 민준이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소희가 남편 품에서 울었어요. 김혜린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 국장님,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소희 씨는 심리 치료가 필요해요. 유산 후 트라우마 그리고 허위 임신 증상.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아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족 상담도 함께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가족 상담이요? 네. 소혜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함께 치유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 날 저는 방송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제작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
작가, PD 모두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국장님, 촬영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최종 점검 들어가야 해서요. 작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촬영 취소할게요. 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국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요? 개인 사정이에요. 우리 가족 방송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국장님, 이미 홍보도 나갔고 예산도 집행됐는데요. PD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 욕심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방송 나갈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대신 다른 기획으로 바꿔요. 유산 후 우울증, 그리고 가족의 역할. 이런 주제로 다큐 만들면 어때요? 아, 그건 우리 가족 얘기는 빼고 전문가 인터뷰 중심으로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작가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데요, 국장님. 그럼 기획안 다시 짜볼게요. 고마워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택엔 성과가 없었어요. 제 가족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며느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소희와 함께 병원에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이었습니다. 소희는 상담 중이었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소희가 나왔어요.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소희야, 어땠어? 괜찮았어요, 어머님. 선생님이 좋으세요. 다행이다. 우리는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를 주문했죠. 어머님,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저 배에서 쿠션 뺐어요. 저는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소희의 배는 평평했어요. 더 이상 불룩하지 않았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쿠션 빼면 제가 진짜로 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환상을 내려놓아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소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직 힘들어요. 가끔 꿈에서 아기가 나와요. 근데 이젠 슬퍼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 소희야. 슬퍼도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민준이와 소희, 남편과 저.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오늘 병원 어땠어? 남편이 물었어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상담 계속 받을 거예요. 잘 됐네. 소희야, 천천히 하면 돼. 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날씨, 직장일, 주말 계획.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인 척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소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조용히 들렸죠. 어머님, 응? 고마워요. 소희가 작게 말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 주셔서. 그리고 저 살리려고 달려와 주셔서. 당연한 거야, 소희야. 우린 가족이잖아. 소희가 웃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성과 없는 선택.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진짜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해시태그 파트 8 진짜로 다시 시작하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송국을 떠났어요. 30년 다닌 직장이었죠. 국장 명패를 내려놓는 날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예요. 주로 치유와 회복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유산 후 우울증, 가족 상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완벽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소희도 달라졌어요. 1년간 꾸준히 심리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님. 소희가 말했어요. 그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저는 센터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다큐 촬영차 방문한 거였죠. 민우야, 안녕. 민우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풍부해졌습니다. 국장님 아니고 감독님이죠? 맞아. 이제 감독이야. 민우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색색의 크레파스가 놓여 있었죠. 민우야, 요즘은 무슨 그림 그려? 행복한 그림이요. 행복한 그림? 네. 사람들이 웃는 그림이요. 민우가 그림 한 장을 보여줬어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이었죠. 예쁘다, 민우야. 감독님, 내 가족은 이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희망 색깔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소희와 민준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식탁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모았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때 소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소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열어봤죠. 안에 든 건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소희야, 이게... 네. 임신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민준이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희야. 네, 어머님. 이번엔 아무 기대도 안 할게. 소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 손주 얼굴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지. 근데 그것보다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는 내 편이야. 알지?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는 2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자. 조급하지 말고. 네, 어머님.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민우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에 넣어둔 거였죠. 꽃이 씨앗을 안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꽃잎은 빨갛고 씨앗은 노란색이었습니다. 희망의 색이었죠. 저는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은 완벽한 게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주는 거니까요.
창밖으론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민우에게, 아니면 저 자신에게.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소혜, 민준이, 남편, 그리고 저. 네 사람이 공원을 걸었죠. 소희가 제 팔을 꼈어요. 어머님, 조심히 걸으세요. 나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리고 있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행복할 수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린 이제 서로를 놓지 않을 테니까요. 진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갈 테니까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희망의 색깔이었어요. 여러분, 완벽함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가족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